기능의학 병원에서의 치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점은 다 다양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 나머지는 다 틀리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의 관점이 있고 저의 관점에 공감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100%일 수는 없을 거고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십시오. 기능의학이라는 표현이 서양의학이라고도 안 하죠. 그냥 의학이라고 하죠. 주도권, 이게 가장 중요한 주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현재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의학만으로는 뭔가가 아쉽다 해서 의사 선생님들끼리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펑셔널, 기능의학적인 거를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임상해보고 하면서 나오는 몇몇 좋은 사례를 가지고 이것이 좀 더 암 치료에 편입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암 환우들이 알려져 있는 기능의학입니다. 기능의학에서 오프라벨 드럭이라고, 이게 오프라벨이라고 한국식으로는 발음하고 드럭이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서양의학의 약의 원리는 딱 정확하게 목표가 신속하게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해요. 그 점에 장점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성분으로 딱 어떤 경우에 딱 쓰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도 어떤 종류의 여드름약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레이블에 붙어 있는 적응증을 좀 벗어나서 약을 쓰자 이런 뜻입니다. 암 환우에게 여드름약도 있고요, 기생충약도 있고요, 또 위궤양약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섞어가지고 썼더니 기존의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항암 치료에 좀 보완이 되더라.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오프라벨 드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고요. 기능의학도 사실 이것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프라벨 드럭이 암 환우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고 보고 이제 저는 관심을 갖고 좀 봤었고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표면적인 병이 있고 조금 더 깊은 병이 있어요. 또 아주 깊은 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머리, 가슴, 배라고 해도 좋고 표면적인 병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하기에는 굳이 여기에 막 자연 치유적인 걸 연구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파스 바르고 출혈 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좀 깊은 병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깊은 병이 유전자 병이라고도 하죠. 유전자가 변이 됐다. 이렇게. 이 말은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죠. 유전자가 변이 됐대, 내 병이. 하고, 어떡하냐. 이게 유전자, 어려운 개념인데. 그런데 생활 습관병이래. 그러면, 되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나요? 습관병, 그렇게 쉬운 거였나? 이 같은 표현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유전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 병이, 무의식. 유전자도 의식이 잘 안 되잖아요. AKT, EGFR, 여러 가지 유전자 우리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니까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표면적이고 깊고 아주 깊은.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선명성이 있어요. 속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속은 안 보이고 이게 이렇게 얼굴에 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표면. 겉으로 나오면은 선명하죠. 정확히 보이잖아요. 세밀하게. 선명성 있는 치료는
표면적인 병을 치료하기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근데 깊은 병이라는 말은, 깊다는 말은 이미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쵸? 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모호성이 깊은 치료법이 깊은 병을 치료해요. 이건 얕은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얕은 병도 많고 이것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게 쌓이면 깊어지기도 하니까 이것도 너무나 고마운 얘기예요. 근데 깊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호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전체성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선명성이라는 말은 국소성이라는 말과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명하다는 말은 뾰족한 치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빨리 뭐 되고 싶으면 그런 표현 하잖아. 이거 뾰족한 방법 없을까? 딱 거기에 맞게 다른 거 로스 낭비 없이 그냥 딱 그리 가서 딱 그것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뾰족하다는 말이 이미 국소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체보다는. 그러니까 뾰족하고 선명하고 또 예측 가능성이 아주 선명한 거. 좀 얕은 쪽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더 모호합니다. 전체성은 그러해요. 원래가. 전체라는 것을 진짜 전체는 일이잖아요. 일은 원래 볼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일은. 보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본다는 말이 성립하는데 여기 하나 돼 버리면 안 보인다, 안 느껴진다 또는 모든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아무튼 전체성은 예측 가능성이 좀 모호합니다. 자, 요 점을 갖고 보시면 기존에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치료가 일반적인 표준 치료나 서양의학적 치료이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재현성. 누가 해도 똑같이 나오고, 네. 똑같은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게 틀렸다 할 수 없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암세포를 치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일반 암세포가 눈에 잘 빨리 2개, 4개 막 이렇게 커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 가능성 있게 치료하는 거고, 아까 주마니아님 말씀대로 이거는 효과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양방 선생님들이 그만하자고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이쪽으로 가는 치료들은 조금 효과가 없어도 아니 좀 더 가봅시다. 아니 막 좋아지다가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아져도 아니 그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더 가봅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서양의학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떨어지면 아 이거 아닌갑다로 바로 예측 가능성이 높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암세포이고요. 이렇게 모호성이 깊은 게 이게 암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암 씨앗세포라고 그랬죠. 또는 뿌리세포. 씨앗이나 뿌리의 특성은 항상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땅 속에. 네, 그러니까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가다가 나무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흙을 좀 덮어주세요 라고 막 흙을 요만치 놔둔 것도 봤어요. 뿌리가 기능을 관리하면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는 암 줄기세포 씨앗처럼 잘 안 움직이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며 있으니까 이 얕은 병을 치료하는 항암제의 특성은 빨리 막 숫자를 늘리는 빨리 움직이면 눈에 확실히 보이잖아요. 잘 안 움직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에 익숙한 그 치료에 적합하고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트럭을 부어도 암 줄기세포는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암의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이 암 줄기세포고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는 재발 전이 때문에 암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사망률 1위인데 그 사망은 90%가 재발 전이이고 재발 전이 원인은 이겁니다. 이게 잘 안 움직이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작은 비율이다 보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CT나 MRI에. 그래서 깨끗하네요 했지만 또 재발하는 경우가 이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모호한 치료법을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좀 전체성을 갖는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마니아님이 콩팥 암에 다발성 뼈에 전이됐고 잘 걷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나았냐 하니까 명상과 호흡으로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딱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상 너무나 모호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메커니즘, 명상을 하루에 2시간 15분 하면 딱 없어지고 막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숫자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하루에 2시간씩 했더니 나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7시간씩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 일은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 명상을 깊게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만 잡념이 있을 수도 있고 1시간을 해도 정말 그냥 텅 빈 듯하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오프 더 라벨은 그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약을 여드름에 써야지 왜 암에 써? 이게 이제 일반 서양 약학에서의 기준이에요. 뭐에는 뭐, 뭐에는 뭐, 뭐에는 뭐 1대1이 돼 있으니까. 근데 결국 염증을 잘 제거할 수 있다면 암이라고 하는 환경, 수많은 경로, 특성을 이해하면 해볼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한약 처방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프 더 라벨 막 20가지, 막 10몇 가지 막 쓰는 걸 보면서 와, 이제 드디어 서양의학도 한의학하고 이 접점을 만나가는구나. 저렇게 여러 가지 거를 쓰는구나. 한의학에도 머리 영리하게 쓰는 약에 또 정력 좋아지는 약에 똑같은 약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아까 여드름 약에 암에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양의학적 개념이에요. 큰 원리를 딱 맞으면.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이제 메포민이나 뭐 시메티딘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유영석 원장님이 그 소개를 하면서 이런 약을 써서도 효과를 봤다는 예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당뇨약 이것도 말이지 요새는 좋은 약이 더 많은데 이런 약들이 지저분한 약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우에 아주 뾰족하게 다 그것만 깨끗하게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선명하지 않고 여기도 저기도 좀 되는 약을 뭐라고 하냐면 지저분한 약이라고 한대요. 그 말이 뭐죠? 좀 모호한 약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전체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 그 표현에서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맞네. 지저분한 약을 써야지. 암은 절대 국소적인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의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잖아요. 다 없앴다고 했는데 또 생겼단 말은 뭔가 마무리가 끝까지 제대로 다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뿌리까지 또는 씨앗까지.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거니까 씨앗은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치료에 있어서 그런 관점의 접근이라면 의미가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서 이제 보니까 막 20가지 그러다 또 좀 안 되면 또 20몇 가지 늘어나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해서 저는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한의학적인 것에 아무래도 아전인수가 있겠지만 한약을 쓰면 훨씬 저 정도 부작용 나지 않고 효과 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건 더 좀 믿고 한의사가 처방한 거는 잘 안 믿는 게 현재까지의 실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SCI 국제학술지에 논문 쓰고 어떻게 해서 특허 내려고 했던 이유가 그 정도 돼야 좀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지 그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원리라면 한약 치료가 딱 그 원리입니다. 염증 제거하는 약. 그 여드름에 쓰던 약이 암약에도 있어요. 기생충 약도 한약에 있어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보는 겁니다. 자, 왜 기생충 약이 있을까요? 이게 NT라고 말하죠. NT 뭐 항생제 이렇게 하대. 프로타 이렇게 원생 생물 아주 단세포적인 것들 이런 기생충을 죽이는 약들 그것이 인간에 대한 기생충 약도 있고 뭐 강아지 기생충 약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다세포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 쪽으로 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생충들이 주로 단세포 생명체의 성장을 억제하게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염증, 여드름약, 염증을 좀 가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암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미세 환경이라는 게 만성 염증 상태이고, 또 아스피린은 또 뭐죠? 아스피린은 혈전용에 물론 진통제도 쓰이지만 피가 좀 응어리 가지고 이럴 때 묽게 좀 잘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암과 관련해서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응어리진 피, 어혈, 혈전들을 풀어주는 것은 중요한 치료죠. 이렇게 보면 그 구성이 한약 처방 구성과 아주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나중에 이게 딱 되면 서로 접점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오프 더 레이블 약을 쓴다면 제가 한 3가지 얘기를 했어요. 개념적으로. 아까 20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큰 개념, 흡 전체를 보면 제가 라이트 등에서 이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이해하시리라고 보이는데 머리 가슴 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에 생명의 메인 바디가 있다고 그랬죠. 안 느껴지는 곳에 배꼽을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수승화강이라고도 했고 머리를 비우고 여기도 도구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에너지가 자꾸 가고 여기는 비울수록 좋다고 그랬죠. 여기를 흐르고 비우게 하고 여기에 멈추면서 에너지가 여기에 채워지면 생명은 제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인데 여기에 필요한 약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오프 더 레이블 약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약도 있고 외국에 또 기능의학 하는 분들이 쓰는 약도 있는데요. 머리 여기에 들어가는 좋은 게 대마입니다. 대마 약에 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꽤 많은 주에서는 대마를 허용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유럽은 또 그렇고. 대마가 왜 좋을까요? 네. 대마하면 어떻다고 하던가요? 이완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소위 말해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뿅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머리가 텅 비어진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비어질 때 무아지경, 황홀함 이런 걸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대마가 머리를 비우게 하는 효과라고 일단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기도 하고 혈액이라고도 해도 좋아요. 혈관이라 해도 좋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여기를 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신이라고 해요. 동의보감 첫 장부터 신, 기, 정. 비유하면 요 촛대가 요거고 촛불이 여기고 주변이 환해지는 걸 이렇게 해요. 선명하잖아요. 기를 돌린다는 건 혈액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혈액이 끈끈하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잘 순환이 잘 되도록 응어리진 피가 없게 한다. 가슴 여기를 푸는 데는 아스피린이 좋겠구나. 이렇게 막 통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좋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비아그라가 암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한약재 중에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ANP, 포스포타이즈 5 그 억제제 그걸 쓰는데 비아그라도 도움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주의 집중이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쪽으로 몰려서 가끔 여기 허혈이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염을 이쪽으로 내리는 것, 여기 소통을 잘하게 하는 것, 머리를 텅 비우게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보면 CBD 오일도 있고 카나비노이드 이런 거 큰 개념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또 거기에 아까 여러 가지 거를 결합할 수 있겠죠. 우선은 큰 그림을 이해하자. 머리는 비우고 여기는 잘 막히지 않게 소통하고 이쪽에 자꾸 주의가 가게 하는 것은 모든 병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암은 100가지 질병의 합이라고 하잖아요.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원리를 가진
저는 기능의학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 원리를 잘 살려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